제11화 서희가 보여진 유연한 고려의 대거란 외교정책. 993년 거란의 1차 침입 시 사령관인 소선영은 80만 거란군이 도착했음을 알리면서 노골적으로 힘을 과시하였습니다. 고려 조정에서는 서경 이북의 땅을 거란에게 넘겨주고 황주에서 전령까지를 국경으로 하자는 할지론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고려의 6대 성종도 이 의견을 받아들여 서경 창고에 있던 쌀을 모두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면서 필요한 만큼 가져가도록 명령하였습니다. 그런 다음에도 창고의 쌀이 남자 거란군이 손에 들어갈 것을 염려하여 대동강에 버리라고 하였습니다. 서인은 이에 반대하였습니다. 전쟁의 승패는 병력이 강하고 약한 데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적의 약점을 잘 알고 움직이면 충분히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갑자기 쌀을 버리라고 하십니까? 양식이란 백성의 생명을 유지하는 물건으로서 비록 적에게 이용된다고 하더라도 헛되이 강물에 버릴 수는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서희의 강력한 반대로 쌀을 대동강에 버리라는 명령은 철회되었습니다. 서희는 다시 고구려의 옛 땅을 내주어서는 안 된다면서 끝까지 싸울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지백이 서희의 의견을 지지하면서 가까스로 서경 이북의 땅을 거란에게 내주자는 할지로는 수그러졌습니다. 고려의 항복을 재촉하던 소선영은 위력을 과시하고자 안융진을 공격하였으나 패배하자 더 이상의 공격은 자제하였습니다. 계속 항복을 종용하는 서한을 요청하면서 사신을 보낼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거란과의 전쟁 준비가 안 되어 있던 고려 조정은 땅을 떼어주자는 할지론이 대세였으나 서희는 상황을 냉철하게 판단하고 분석하면서 소선영이 거란군 의중을 정확하게 파악하였습니다. 실제 거란의 의중은 고려를 멸망시키는 데 있지 않다고 판단한 서희는 거란의 목표가 고려와 송의 외교관계를 끊게 하기 위하여 허장성세를 벌이려는 데 있다고 간파하였습니다. 거란에 맞서 보면서 외교적 해법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서희는 거란과의 협상에 나섰습니다. 성종의 명으로 거란과의 협상 책임자로 임명된 서희는 거란의 군용으로 소선영을 찾아갔습니다. 소선영은 서희에게 뜰에서 절을 하라고 말했습니다. 서희는 뜰에서 절하는 것은 신하가 임금을 대할 때만 있는 일일 뿐 양국의 대신끼리 대면하는 좌석에서는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고 거절하였습니다. 소선영은 회의실을 남북 방향으로 배치하였으나 서희는 대등하게 동서 방향으로 배치할 것을 주장하여 거란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비로소 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거란의 소선영은 두 가지를 요구하였습니다. 첫째, 고구려의 옛 땅은 거란에 속한 것이니 내놓으라는 것이었고, 둘째는 왜 바다 건너 송나라를 섬기면서 요 나라를 섬기지 않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소선영이 너희 나라는 신라 땅에서 일어났고 고구려의 옛 땅은 우리 거란의 것이다. 어찌 너희가 함부로 차지하려 하는가? 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서희는 우리 고려는 바로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요. 그래서 나라 이름을 고려라 하고 서경을 국도로 정한 것이요. 또한 경계를 가지고 말하자면 오히려 귀국이 동경이 우리 영토 안에 들어와야 하거늘 어찌 우리가 침범했단 말을 하시오. 논쟁이 계속되자 소선영은 속마음을 드러내었습니다. 고려는 고령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데도 어째서 바다 건너 송나라와만 교류하고 있는가? 서희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준비했던 비장의 카드를 꺼냈습니다. 고려와 거란 양국의 국교가 통하지 못하는 것은 여진이 길을 막고 있기 때문이요. 만일 우리가 여진을 쫓아내고 고려의 옛 땅을 회복하여 그곳에 성과 보를 쌓아 길을 통할 수만 있다면 어찌 귀국과 국교를 통하지 않겠소. 서희의 이런 주장은 소선영에 의하여 받아들여졌고 거란과 고려와의 전쟁은 종결되었습니다. 소선영은 서희와의 협상에서 강동 6주를 고려에 넘겨주었고 서희의 주장을 받아들이면서 송과 관계를 끊고 거란과 외교관계를 개설하려는 침공 목적을 이루었다고 생각해서 서희에게 7일간 잔치를 베풀며 낙타 12, 말 100필, 양 1000마리, 비단 500필이라는 엄청난 선물을 주었다고 합니다. 당시 상황을 요사에서는 고려왕 성종이 항복함으로 땅을 떼어 주었다고 왜곡된 내용을 기록하였습니다.
서인은 조정으로 돌아와 소선영과의 회담 결과를 보고하자 성종은 즉시 박양유를 사신으로 거란에 파송하라고 명하였습니다. 그러나 서인은 성급하게 사신을 보내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역설하며 말했습니다. 신이 소선영에게 약속하였던 바는 여진을 소탕하고 옛 땅을 회복한 연후에 국교를 통하여도 늦지 않습니다. 서인은 거란과 대등한 힘을 형성한 다음 외교관계를 성립시켜도 늦지 않다고 보았지만 성종은 무엇보다 전쟁의 위협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화의가 우선이라는 생각이 앞섰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고려와 거란의 화의가 성립되면서 서인은 강동 육주의 기초가 되는 성을 구축하였고 여진을 몰아내었습니다. 이로써 고려는 생활권을 압록강까지 확장시켰고 강동 육주는 훗날 국방의 전초기지로 활약하였습니다. 공을 세운 서희는 종 일품에 임명되었으나 996년 병을 얻어 개국사에서 요양하였고 건강이 악화되면서 목종 원년 56세로 사망하였습니다. 아들인 서눌은 재상에 올라 대를 이어 외교 관계에서도 활약하였고 서눌의 딸은 원목왕후 서씨로 현종의 왕비가 되었으나 자식은 없었습니다. 서희의 할아버지이며 이천 서씨의 시조인 서신일은 신라 말과 고려 초 이천 지방의 호족으로 신라 효공왕 때 벼슬이 아간대부에 이르렀으나 신라의 국운이 다했음을 느끼고 이천 효양산 기슭에 은거하며 여생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신일은 나이 80이 되도록 슬하에 자식이 없어 근심이 많았다고 합니다. 어느 날 서신일은 사냥꾼에게 쫓기는 아기사슴을 구해주었습니다. 놀랍게도 그 아기사슴은 효양산 산신령의 아들이었는데 은혜를 잊지 않은 산신령은 서신일의 꿈에 나타나 아주 중요한 약속을 하였다고 합니다. 아기사슴은 나의 아들인데 그대의 착한 마음씨 덕에 목숨을 건졌으니 그 은혜에 보답하는 뜻으로 고려의 큰 인물이 될 아들을 낳게 해주고 그대의 후손들 모두 귀한 인재가 되어 대대손손 크게 번성하고 복을 누리게 될 것이요. 서희의 아버지 서필은 4대 광종 때의 신하였습니다. 광종은 노비 안건법을 실시하여 호족들의 세력을 누르던 왕이었습니다. 광종은 조정이 호족들에 의하여 장악당하자 호족을 견제할 새로운 신하들이 필요하였고 중국 후주 출신으로 고려에 귀화한 쌍기 등에게 고려의 중책을 맡겼습니다. 귀화인들을 중용한 나머지 광종은 내국 신하들의 집을 빼앗아 귀화인들에게 지급하기도 하였습니다. 서필은 이에 반발하여 광종에게 자신의 집을 바치겠다고 말했습니다. 광종이 그 이유를 묻자 자신이 죽고 난 다음에 자손들 대해서 집을 빼앗길 바에는 미리 집을 바치는 것이 현명한 일이 아니겠냐고 대답하였습니다. 이에 광종은 분노하였지만 나중에는 서필의 말을 받아들여서 다시는 신하들의 집을 빼앗지 않았다고 합니다. 서희는 광종 11년에 18세로 갑과에 급제한 후에 승진을 거듭하였습니다. 972년 송나라의 사신으로 가서 10여 년간 단절되었던 외교관계를 복원시키면서 처음으로 외교 능력을 인정받았습니다. 송태조 조광유는 서희의 절도 있는 태도를 높이 평가하여 검교 병부상서의 벼슬을 내렸다고 합니다. 성종 시절 조정에서 국정을 논하는 자리에서 공빈영이라는 낮은 벼슬 자리에 있던 정우현이 국정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는 상소문을 올려 성종의 노여움을 사게 되었습니다. 성종은 신하들을 모아놓고 말하기를 정우현이 감히 직분을 생각하지 않고 함부로 국정을 논했으니 벌을 주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하자 모두 명령대로 따르겠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서희는 홀로 반대하며 오히려 신하의 옳은 말을 장려하고 상을 내릴 것을 간하였다고 합니다. 993년 거란이 침입하자 중군사에 임명되어 평안북도에서 방어 전략을 세우는 역할을 담당하였습니다. 거란의 1차 침입은 소선영의 요구대로 고려가 거란과의 영역을 획정하고 교류할 것을 약속하면서 4개월여 만에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는 거란이 아직 송과의 전쟁이 마무리되지 않았던 당시 상황이 고려와의 전쟁을 빨리 마무리시킨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후 거란은 사신을 보내 성종을 책봉하면서 무력 충돌은 막을 내렸습니다.
당시 고려는 거란이 고려 침략에 대한 보복을 위하여 다음 해에 송에 사신을 보내어 협공을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송은 고려의 원병 요청을 거절하였고 고려의 보복은 현실화되지 못하였습니다. 송에 실망한 고려는 양국 관계를 단절하였습니다. 과거 985년 고려가 송에 사신 한국화의 요청으로 내키지 않던 군사적 협조를 하였으나 송이 고려의 협공 요구를 거부한 것에 대한 반감이 작용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고려는 친거란 외교를 펼쳐서 성종 14년 이지백을 거란의 사신으로 보내었고 어린아이 10명을 보내어 거란어를 익히도록 하였으며 거란에 혼인을 청하기도 하였습니다. 서초동 외교안보연구원에는 서희 선생의 동상이 우뚝 서 있습니다. 서희는 세치혐한의 외교 담판으로 거란의 대군을 물리치고 북진의 역사를 이룬 민족의 영웅이자 불세출의 외교 전략가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서희 동상이 외교안보연구원이 앞들에 세워진 것은 서희의 후예가 되라는 의미로 보여집니다. 어린아이들은 학교 교과서에서 서희의 외교 담판에 대하여 공부합니다. 하지만 우리 외교 역사에서 서희 한 분밖에 떠올릴 수 없고 또 굳이 고려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어쩌면 우리의 역사 DNA에는 국제 정세를 현명하게 대처하는 외교적 능력이 다소 결여되어 있는지도 모릅니다. 아마도 우리는 중화질서에 편입되어 조공과 책봉에 길들여져 있는 사고방식을 하는지도 모릅니다. 2차 대전 이후의 냉전 체제에서 하나의 강대국에 일방적으로 편중되어 사고하는 방식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반작용으로 서희의 냉철한 외교가 더욱 그리워지는지도 모릅니다. 이는 여러 강대국 사이에서 지혜롭게 대처해본 경험과 학습의 축적이 부족하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한반도는 그 지정학적 중요성 때문에 열강들이 각축장이 되어 왔습니다. 우리의 능력은 이 환경을 넘어서지 못하였습니다. 구한말과 해방 이후의 역사는 우리가 열강들이 세력 주도권 경쟁에 대한 미숙한 대처로 늘 불행한 역사의 질곡에 빠져들어갔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식민지화, 한국전쟁, 분단과 분단체제의 고착화, 그리고 북핵 위기에 이르기까지 한반도는 항상 외부의 힘이 우리의 삶을 지배해온 것이 사실입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은 계속되고 있고 자이든 타이든 우리는 우크라이나에 포탄을 지원하였고 북한은 러시아에 무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중동은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으로 다시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서희의 냉철한 외교 전략이 더욱 그리워지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